매일 아침 며느리가 내 밥에 타던 흰가루 2g, 그것이 3억 5천 재산을 지킨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나이 72, 박복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30년 희생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피눈물 나는 기록입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쿵. 72년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내 심장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5분 전 30년을 자식처럼 키운 며느리애가 내 밥그릇에 정체 모를 흰가루 2g을 털어넣는 순간이었습니다. VIP 병실도 아닌 낡은 아파트 내 부엌, 단 3평짜리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게 깜깜해지면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려준 밥상, 그 위에 올려진 하얀 쌀밥이 오늘따라 소복하게 쌓인 내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목구멍으로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틀어막았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존 본능이 온몸의 세포를 깨웠습니다. 3억 5천, 내 통장에 남은 전 재산의 주인이 내가 아닌 저 며느리가 되는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내 아들 손을 잡고 처음 집에 찾아왔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까맣고 선한 눈망울을 보며 딸처럼 아껴주리라 다짐했었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을 털어 아들 내 전셋집을 얻어주었고 그 집에 무급 가사 도우미로 들어간 것이 내 희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뜨끈한 밥과 3가지 이상의 반찬, 그리고 국을 끓여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하기 위해 비린내 나는 생선을 30년간 1만 마리는 넘게 손질했을 겁니다. 닳아버린 내 손마디마디가 그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손주 둘을 낳았을 때도 산후조리는 온전히 내 몫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밤새 업고 방 안을 서성일 때 며느리와 아들은 안방에서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때 내 등 뒤로 흐르던 것이 식은땀인지 눈물인지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묻던 목소리가 어느새 어머니 국이 짜네요 라는 타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반찬은 손도 대지 않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날이 늘어갔고 제가 거실을 청소하면 먼지 난다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12가지도 넘는 며느리의 갑질은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 친구들과의 전화통화는 시끄럽다며 끊게 했고 경로당에 나가는 날에는 용돈이 아깝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월 20만 원씩 나오던 내 기초연금 통장마저 며느리가 관리하겠다며 가져갔습니다. 내 유일한 세상이었던 집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서러웠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내 손주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내 희생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 속에서도 그때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밥에 흰가루를 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억지로 몇 술 뜨는 척하다가 며느리가 등을 돌리면 몰래 비닐봉지에 밥을 뱉어냈습니다. 매일 밤 그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내 작은 골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30년 희생의 끝이 이런 것이었나. 피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내 손을 잡고 남긴 유언이. 복순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신을 잃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들이 나에게 왜 이러는지, 저 흰가루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대체 저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잡기 위한 내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안전하신가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준 밥을 먹는 척하며 조금씩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러 손을 떨며 수저를 떨어뜨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나를 보며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입가에 스치는 희미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 미소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와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손도 심하게 떠시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하나. 그 순간 며느리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은 무슨. 저러다 치매 오면 우리만 힘들어져. 그냥 약 좀 더 쓰면 금방 정신 놓으실 거야. 약이라니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약? 무슨 약? 아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냥 어머니가 요즘 드시는 영양제 같은 거야. 기력 없으실 때 드시면 좋다고 해서. 며느리의 거짓말에 이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말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된 아파트랑 예금 3억 5천, 그리고 사망보험금 2억. 그거면 우리 아들 유학 보내고 이 집 대출 싹 갚고도 남아. 당신 평생 회사에서 굽실거리지 않아도 된다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목숨값이 고작 아파트 대출금이었단 말인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아들은 며느리의 집요한 설득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대신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만 해줘.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30년 헌신은 아들에게조차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삼키고 분노를 갈고 닦았습니다. 저들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저 악마 같은 며느리와 그의 동조한 아들에게서 내 인생과 재산을 지켜내고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그때부터 내 방은 복수를 계획하는 치밀한 작전실이 되었습니다. 과연 늙고 힘없는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저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배신은 며느리의 악행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밥상에 앉은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젊은 총각 김민준 씨였습니다. 법대생인 그는 가끔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낡은 형광등을 갈아주며 싹싹하게 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현기증이 나 벽에 기대서자 그가 달려와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저도 모르게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밥에 타는 흰가루, 그리고 아들과의 대화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준 씨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그냥 가정불화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존속상해, 살인미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의 단호한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하나 꺼냈습니다. 만년필처럼 생긴 녹음기였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저들이 하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리고 주방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며느님이 약을 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요.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제 아들 내외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주방 찬장 구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제 손에는 항상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될 시간입니다.
분노가 치밀었던 마음은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증거 수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카메라에는 며느리가 능숙하게 약봉지를 뜯어 내 국그릇에 털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 기운 차리시라고 영양제 넣었어요라고 말하며 태연하게 행동하는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그 영상을 민준 씨와 함께 확인하던 날,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화면을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진정시키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용한 약은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 저하를 유발하고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습니다. 저를 서서히 말려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소름이 끼치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민준 씨는 며느리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다가 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5년 전 며느리의 외할머니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사망 직전 며느리에게 5천만 원 상당의 땅을 증여했고 사망보험금 수령인도 며느리로 변경되어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연속 보험 사기, 이것은 상습범의 소행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 역시 외할머니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마지막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희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조언에 따라 마지막 연기를 펼쳤습니다. 거실에서 짐짓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내일 모레가 김영감 3주기인데 그 양반이 남겨준 땅 팔아서 정리해야지. 은행 가서 내 통장에 있는 3억 5천이랑 합쳐서 전부 다 사회에 기부해야겠어. 화요일 오후 2시에 은행 가서 처리해야겠다. 이 말을 엿들은 며느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화요일 전에 일을 저지를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심장을 다잡고 결정적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다정한 목소리로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특별히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렸어요. 많이 드시고 기운 내세요. 그릇에 담긴 갈비찜에서는 유난히 낯선 양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양의 가루를 탔을 겁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민준 씨가 미리 알려준 대로 제 앞에 놓인 갈비찜, 그릇과 아들 앞에 놓인 그릇을 재빨리 바꾸었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지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세월이 준 것은 닳아버린 손마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인한 모성애와 굳은 결의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며느리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범이 고생하는데 더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리고 저는 바뀐 그릇에 담긴 약이 없는 갈비찜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며느리가 차려준 갈비찜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들의 눈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왜 이렇게 졸리지? 머리가 핑 도네 아들이 식탁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정신 차려봐요. 바로 그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경찰관 2명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 당신을 존속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은 며느리가 약을 타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 그리고 식탁 위에 남은 약 성분 증거까지 제시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발악했지만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아들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며느리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묵은 억압과 서름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지켜냈고 제 목숨도 지켜냈습니다.
몇 달 후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구차한 변명과 후회로 가득 찬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용서는 신에게나 구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저를 배신한 아들을 더 이상 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간 저를 가두었던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저를 도와준 민준 씨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남은 평생 저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잡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30년의 희생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남겨 다른 분들께 용기를 주십시오. 다음 사연은 40년간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황혼. 이혼 후 100억 자산가가 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